그래서 하나의 큐비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벡터를 다른 데이터 벡터로 회전해서 바꿔주는 그런 연산만 한다라고 했었죠. 그 유니터리 행렬 연산이었고,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아까 하나의 큐비트에 대해서 뭐 두 개의 상태가 갖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확률 진폭. 그거를 회전을 시켜줘서 블로그 상에서 회전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큐비트를 회전했다 절대 아니에요. 큐비트 다루는 책에 막 스핀 얘기 나와갖고 저기 스핀하는 회전 축이 뭐 어디로 갔냐 그런 거까지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수학적으로 블로그 구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 벡터가 이동했다. 근데 그 이동은 회전으로 구현했다지 뭐 괜히 다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기 큐비트의 물리적 뭐 성질 그런 것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블로그구 상에서 데이터 벡터를 회전시키는 게 하나의 큐비트에 대한 양자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각도로 회전시켜 주는데 뭐 그게 x축 중심으로 180도를 돈다 아니면 뭐 z축 중심으로 180도를 돈다 아니면은 저기 적도축으로 돌아가게 45도를 돌린다 하는 것들의 연산들이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본 행동이고, 그거를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도 게이트라고 하면 뭐 저기 XOR 게이트, 뭐 AND 게이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낫 게이트 같이. 그게 이제 비트들 가지고 연산해주는 기본 단위잖아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그런 게이트들이 있다. 근데 보통 고전적인 컴퓨터는 비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비트 게이트를 쓰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양자 게이트는 여기 회전 게이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연속적인 값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큐비트 하나가 갖고 있는 물리량은 0이냐 1이냐가 아니라 확률 진폭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진폭을 수정을 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속적인 값에 대한 연속적인 변환을 다루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 컴퓨터면 뭐 64비트를 가지고 지금 거의 연속적인 수를 이렇게 이산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비트를 여러 개 가지고 이산화된 어떤 값을 근사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큐비트 하나가 갖고 있는 물리량 자체가 연속적이다. 독소수로 연속적이다 라는 개념에서 하나의 큐비트에 하나의 물리량을 꽂아서 쓰고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큐비트 수가 적어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수는 많다. 왜냐하면 애초에 연속적인 값을 자체를 다루니까. 근데 여러 개의 큐비트가 들어와 버리면 어떤 또 좋은 일이 발생하냐면은, 큐비트 하나하나가 아까 0이나 1이란 기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묶여 있으면은 보세요. 큐비트 3개 했어요. 근데 3개면은 각각 000일 것부터 각각 111인 것까지 있겠죠. 그럼 얘가 합쳐서 몇 개예요? 8개 케이스가 나와요. 하나의 큐비트는 2개의 상태만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큐비트가 3개니까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 블로그에서 저기 알파랑 베타가 2개고 뭐 했는데 지금 몇 개가 돼요? 큐비트 3개 쓰면은 8개 변수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개 기저 상태를. 뭐 얘가 이제 30큐비트 되면 2의 30제곱의 변수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 각 기저마다 하나씩 얘는 무슨 변수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2의 30제곱 뭐 더 늘어나면 더 늘고, 그래서 큐비트 수가 하나 늘어나는데 시스템이 엄청 성능이 2배씩 팍팍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X 해가지고 동그라미 친 건 텐서곱이라는 그런 연산이고요. 그냥 저거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같은 행렬끼리 텐서곱 쳐주면은 하나의 행렬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각 원소마다 배치해가지고 계산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아까는 고작 하나의 큐비트가 갖는 2개의 상태만, 기저 상태만 갖고 얘기했는데 지금 큐비트 3개 쓰면서 얘가 8개가 되고, 그걸 일반화하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n개의 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은 2의 n제곱의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 상태에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 진폭들이 있겠죠. C1부터 뭐 CN까지. 그러면은 C의 2n제곱까지. 그러면은 얘네들도 어차피 하나의 데이터 벡터이기 때문에 그 길이는 항상 1이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큐비트가 증가하면 좋은 건 맞는데, 큐비트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리면 하나의 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확률 진폭 자체가 엄청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확률 진폭 말고 확률 진폭의 제곱인 확률 자체는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확률 진폭은 크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서 큐비트가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기저 숫자도 늘어나지만 그 기저의 확률도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 개의 큐비트들이 들어오면은 아까 그 단순히 변수를 많이 쓸 수 있다가 좋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슈레딩거 고양 했을 때 얘기했던 거죠. 여기 방사능 나오는 박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고양이가 뭐 여기랑 여기는 같이 살거나 죽고 얘는 반대로 나오는 확률이 커진다고 쳐봐요. 위상이 반대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를 까봤을 때 얘는 살고 얘는 살고 얘는 살고 얘는 죽거나 아니면 얘는 죽고 얘는 죽고 얘는 살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큐비트들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 얽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위상 제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폭 자체를 손대는 건 아니고 진폭에서 위상을 손대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고 그때 쓰는 게 CNOT 게이트라고 해서 컨트롤 낫 게이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두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큐비트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 대한 연산이에요. 앞에 거는 큐비트 하나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걔가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0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2x2 행렬 가지고 곱을 해준 거고 여기서는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두 개 큐비트니까 4개 상태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입출력 관계를 갖게끔 해주는 그런 게이트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한 큐비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큐비트의 상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해주면은 처음에는 상관없이 늘어져 있는 큐비트들인데 서로 엮여져서 연관성을 갖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이트 연산이 되고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게 있어야 서로 얽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로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뭐그 위상값 자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물리량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계산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데이터 개수에 대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뭐냐라고 하면 진폭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진폭 인코딩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확률 진폭에다가 그러니까 각 기저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진폭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루는 실제 문제의 값을 정규화해서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쓰는 변수의 값은 30이야 라고 하면 30이란 거 양자 컴퓨터에 못 넣잖아요. 왜냐면 모든 확률 진폭 제곱의 합이 1인데 그리고 어떻게 3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0을 정규화해서 작은 값으로 바꿔서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 벡터가 푸사이가 나왔는데 그 푸사이는 유니터리 행렬만 이용해서 변환을 해주는 연산을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u라는 유니터리 행렬을 곱해주면 행렬 곱을 해주면은 이제 결과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벡터의 중첩된 상태를 잘 관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값을 찾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양자 게이트는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유니터리 행렬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니터리 행렬이 막 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24 곱하기 1024다. 그러면 1024 곱하기 1024라는 유니터리 행렬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거 해봐야 큐비트 10개짜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큐비트 10개짜리 시스템에서 쓰는 유니터리 행렬은 1024 곱하기 1024인데 걔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게이트들 있죠. 그것들 조합을 해가지고 회전 게이트네 시나시네 뭐네 다 조합을 해가지고 1024 곱하기 1024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아까 게이트 한 번 한 번씩 계산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게이트 하나씩 그걸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연산을 몇 번 한다 했을 때 그 연산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터리 행렬 한 번에 만들어서 뿅 하고 하면 계산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 유니터리 행렬이 한 번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얘도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아까 했던 게이트들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게이트라는 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그 객관식 행동이니까. 그래서 그 게이트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얘를 하는데 아까
FFT를 돌리려면 뭐 로그 n의 제곱번 하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요소 작은 유니터리 행렬 연산들을 여러 번 하는 거를 반복 이렇게 중첩을 해서 쌓아 놓으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짜 우리 문제 유니터리 행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중첩된 상태를 들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얘가 궁금할 수 있어요. 각 기저가 갖는 확률 진폭이 얼마냐를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기저 자체를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횟수가 확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값이 얼마냐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답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를 들고 와 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운항 조건에서 연료 소모량은 얼마냐, 연료 소모량 값을 물어보면은 그거는 확률 진폭을 반복해서 관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진폭, 그 문제를 중첩된 문제를 반복해서 관측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연료 소모량 변수에 대응하는 어떤 기저가 있겠죠. 뭐 001000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요 기저가 그 연료 소모량을 알려주는 연료 소모량에 대응하는 기저예요. 연료 소모량 변수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연산을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001000이라는 거가 앞에 몇 번이 나왔는지 그 확률을 알아야 돼요. 통계적으로 확률이 얘가 나올 확률이 몇 %다. 거기서 역으로 짚고 올라가서 확률 진폭을 계산을 하고 그 확률 진폭이 얼마니까 연료 소모량은 얼마다라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반복을 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계산을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는 그게 양자 컴퓨터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반복 관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끌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양자 컴퓨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좋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답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저 상태들에 따라서 변수에 대응을 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변수는 뭐니?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기저가 뿅 하고 나오는, 한 번만 아니면은 뭐 한 번은 좀 심했고 뭐 여러 번 하면은 제일 자주 나오는 기저가 있을 거잖아요. 관측했을 때. 그럼 걔가 답이다. 걔가 제일 자주 나오니까 걔가 제일 좋은 거다. 뭐 그런 식의 문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료 소모량이 얼마냐고 묻지 마시고 연료 소모량이 최소가 되는 항로 조합은 뭐겠냐라고 물어보면은 고전적인 컴퓨터는 연료 소모량을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케이스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값을 내거든요. 지가 속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량이 이게 더 안 좋아요. 답이 무엇인지 묻는 게.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한테 안 알려주더라도 자기가 그냥 안에서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중첩해서 갖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상태로 연산해가지고 연료 소모량이 최소가 되는 항로는 소모량이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겠지만 얘가 제일 적습니다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n개의 문제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그렇게 실제 까보는 것보다 시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적은 관측수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아마 양자 컴퓨터에서는 좀 더 쓸만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중간에 얼마인지를 묻는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연산 안에서 그냥 우리는 안 볼 거니까 네 생각에 크면은 쓰고 아니면은 버리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뚝딱뚝딱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자 이제 결과를 볼까라고 하면은 이 항로가 제일 괜찮다라고 정해졌으면 자주 까보면은 그 항로가 제일 자주 관측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주 나오니 이게 좋은 항로구나. 우린 이대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전적 연산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문제로 사실 최적화라는 게 공학에서는 항상 하는 거니까 이 문제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의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잘랐다가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